결혼 3주년 기념일, 서울에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내가 직접 끓인 미역국은 따뜻하고 향긋한 김을 피우며 소박한 보온병에 담겨 있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준비한 것이었다. 박지훈의 입맛은 나 자신이 그보다 더 잘 알았다. 소고기는 한우 안심을 써야 하고 참기름에 먼저 달달 볶아야 했다. 미역은 완도산을 써야 제대로 불어 국물이 시원하고 맛있었다. 지난 3년간 그의 모든 생일과 우리의 모든 기념일에 나는 그를 위해 이 국을 끓였다. 이 미역국 한 그릇은 안에 김민서로서 그 박지훈을 향한 마지막 사랑이었다. 하지만 그가 내게 건넨 것은 차가운 이혼 합의서였다. 점점 더 화려해지는 그의 강남 사무실에서 시어머니 이선에는 다리를 꼬고 앉아 새빨간 매니큐어를 칠한 손가락으로 패션 잡지를 넘기며 입가에 가시 돋친 미소를 걸고 있었다. 우리 지훈이가 이제 IT계에서 떠오르는 샛별이고 회사는 곧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앞두고 있어. 민서야, 내가 널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너처럼 부모도 없이 장학금으로 겨우 대학 나온 고아가 우리 지훈이랑 이제 급이 안 맞잖아. 나는 보톡스를 너무 많이 맞아 뻣뻣해진 그녀의 얼굴을 보며 마음속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다. 3년 동안 이런 말을 1000번은 아니더라도 800번은 들었다. 우리가 결혼한 첫날부터 그녀는 단 하루도 내게 좋은 낯빛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 나의 시누이, 박지연. 20살 남짓의 아이돌 쫓아다니고 명품 사는 것밖에 모르는 그 애는 엄마 말에 동조하며 나를 향해 눈을 흘겼다. 맞아요, 새언니. 우리 오빠가 요즘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요? 재벌 2세, 3세의 유명 연예인, 인플루언서들이라고요. 근데 언니는요? 매일 집에서 밥하고 청소나 하고 입는 옷은 동대문에서 주워온 싸구려고. 언니 데리고 나가면 창피한 거 알아요? 그녀의 말이 맞았다. 내 몸에 걸친 이 옅은 베이지색 니트는 지난주 동대문에서 3만 원 주고 산 옷이었다. 박지훈이 창업 초기 자금이 부족할 때 나는 내 모든 저축을 그에게 주었다. 돈을 아끼기 위해 제대로 된 옷 한 벌 사 입은 지 오래였다. 나는 이것이 부부가 동고동락하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지금 보니 나 혼자만의 착각이자 웃음거리일 뿐이었다. 그리고 나의 남편, 대학 시절 첫눈에 반해 그를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부가 된 남자, 박지훈은 그저 냉담하게 옆에 서 있을 뿐이었다. 그는 오늘 몸에 딱 맞는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머리는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빗어 넘겼다. 그의 손목에 채워진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파텍 필립 시계가 사무실의 밝은 조명 아래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내가 사줄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민서야, 사인해. 그의 목소리에는 지난날의 다정함이라곤 한 점도 없이 짜증과 거리감만이 가득했다. 우린 이제 사는 세상이 달라. 내가 원하는 안정적인 삶, 난 줄 수 없어. 내가 원하는 미래, 너도 나한테 줄 수 없고.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무실 문이 열렸다. 샤넬 정장을 차려입고 완벽한 화장을 한 채 짙은 향수 냄새를 풍기는 여자가 들어왔다. 그녀는 곧장 박지훈에게 다가가 다정하게 그의 팔짱을 끼고는 도발적인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그 여자였다. 요즘 잘나가는 인터넷 방송 BJ 오유라. 최근 몇 달간 박지훈의 휴대폰, SNS, 심지어 그의 옷에서 이 여자의 흔적을 발견하곤 했다. 내가 따져 물으면 그는 그저 비즈니스 파트너일 뿐이라며 내가 너무 예민하다고 했다. 어머, 언니 아직 여기 계셨네요. 오유라의 목소리는 교태로 가득했지만 독이 묻은 바늘 같았다. 지훈 오빠, 왜 이렇게 질질 끌어? 이 볼품없는 여자랑 더 할 말이 뭐가 있어? 빨리 사인하고 꺼지라고 해. 우리 오빠 솔로 된 거 축하 파티 해야지.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오유라의 손을 살갑게 잡았다. 그 얼굴의 미소는 뒤틀릴 정도로 아첨하고 있었다. 유라 말이 맞아. 우리 지훈이는 너처럼 집안도 좋고 사업에 도움이 되는 여자랑 만나야지. 어떤 재수없는 년처럼 발목이나 잡는 게 아니라. 나는 눈앞에 이 황당한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들 가족과 외부인 한 명이 어우러져 화기애애한데 법적인 아내인 나는 남의 집에 침입한 광대 같았다. 3년 전
나는 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 박지훈을 만났다. 그는 패기 넘치는 총학생회장이었고 신입생 환영회 연설에서 자신의 창업 꿈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나는 객석에 앉아 그의 눈에서 반짝이는 빛을 보았고 그 순간 심장이 뛰었다. 그와 이해타산이 섞인 정략 결혼이 아닌 동등한 위치에서 순수한 연애를 하기 위해 나는 YS그룹 둘째 딸이라는 내 신분을 철저히 숨겼다. 나는 그에게 내 이름은 김민서이고 부산의 보유권에서 자란 고아이며 전액 장학금과 수많은 아르바이트로 겨우 대학을 마쳤다고 말했다. 내가 그를 좋아하는 것은 그의 집안 배경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사람 자체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나의 진심과 순수함에 감동했다. 졸업 후 그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단호하게 나와 결혼했다. 그는 말했다. 민서야, 넌 내가 본 가장 착하고 강한 여자야.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널 사랑하는 마음 하나랑 성공하고 싶은 야망뿐이야. 나랑 같이 고생해 줄 수 있겠니? 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사랑과 결혼했다고 믿었다. 나는 기꺼이 모든 명품을 치우고 화려한 옷을 벗어던진 채 마포구에 있는 그의 50제곱미터짜리 낡은 아파트로 들어갔다. 나는 살림을 배우고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는 법을 배우고 시누이의 냉소와 조롱을 견디는 법을 배웠다. 아버지가 몰래 주신 신용카드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진짜 평범한 주부처럼 시장에서 100원 싼 파 한 단에 쩔쩔맸다. 나는 나의 인내와 희생이 그의 소중함과 성공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었다. 이제 보니 나는 그저 그를 다른 세상으로 올려보내는 사다리를 내 손으로 만들어준 셈이었다. 그리고 그는 성공하자마자 가장 먼저 나를 발로 차서 떨어뜨렸다. 박지훈은 내가 좀처럼 펜을 들지 않자 미간의 짜증이 더욱 짙어졌다. 그는 오유라의 손에서 팔을 빼내 내 앞으로 다가왔다. 나를 내려다보는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김민서, 사람 비참하게 만들지 마.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어. 그렇게 매달리는 거 꼴불견이야. 그의 말이 맞았다. 꼴불견이지.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 사무실의 역겨운 향수 냄새와 위선적인 공기를 전부 빨아들이려는 듯 그리고 천천히 내뱉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그리고 저 새 여자의 통쾌해하는 얼굴을 보지 않았다. 나는 책상 위에 펜을 집었다. 작년 그의 생일에 내가 선물했던 파커 만년필이었다. 나는 이혼 합의서의 마지막에 내 이름을 한 획 한 획 눌렀었다. 김민서. 울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다. 심지어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나의 평온함은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들의 얼굴에 떠올랐던 득에와 경멸은 그대로 굳었고 이내 내가 충격으로 실성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듯한 혼란과 탐색의 눈빛으로 바뀌었다. 박지훈은 잠시 흠칫하더니 이 사이로 말을 쥐어짰다. 재산 분할에 이해 없어? 빈손으로 나가겠다고? 나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그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리고 평온하게 입을 열었다. 응, 아무것도 필요 없어. 올 때 아무것도 없이 왔으니 갈 때도 이 굴욕적인 결혼 생활에 관련된 어떤 것도 가져가고 싶지 않았다. 사인을 마친 나는 펜 뚜껑을 닫아 조용히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이미 낡아빠진 내 천 가방을 들고 문을 향해 돌아섰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그들을 다시 쳐다보지 않았다. 내 손이 문손잡이에 닿아 문을 열려는 순간 등 뒤에서 펑 하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샴페인 터지는 소리였다. 이어서 시어머니 이선혜의 의기양양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드디어 이 애물단지를 떼어냈네. 속이 다 시원하다. 지훈아, 오늘 밤엔 유라랑 제대로 축하해야겠다. 엄마가 집에 가서 해장국 끓여놓을게. 시누이 박지연도 깔깔거리며 웃었다. 오빠, 드디어 자유네. 이제 저 칙칙한 아줌마 안 봐도 되겠다. 그리고 나는 박지훈이 헛기침을 한 뒤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사무실 밖의 모든 직원을 향해 크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여러분,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립니다. 오늘부로 저 박지훈은 돌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오유라 양과 약혼할 예정입니다.
유라 양 아버님의 회사가 저희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줄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창창합니다. 밖에서 어색하고 마지못한 박수 소리와 축하 인사가 들려왔다. 문손잡이를 쥔 내 손은 힘을 주어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갔다. 나는 익숙한 회색 카페트 위 깔린 복도를 걸었다. 양옆의 직원들은 나를 보고는 일제히 고개를 숙여 바쁜 척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 경멸, 혹은 구경거리라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나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오피스 빌딩 정문을 나서자 차가운 빗줄기가 바람에 섞여 얼굴을 때렸다. 나는 우산을 쓰지 않고 빗물이 내 얼굴을 씻어내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지난 3년의 결혼 생활은 길고 지긋지긋한 감기 같았다. 오늘 드디어 완치될 참이었다. 검은색 제네시스 G90 대가 소리 없이 내 앞에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중년 남성이 큰 검은 우산을 든 채 내 곁으로 다가와 공손히 허리를 숙였다. 둘째 아가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김 비서였다. 20년 넘게 아버지 곁을 지키며 나를 키우다시피 한 분이었다. 나는 따뜻하고 건조한 차 안으로 들어갔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의 감촉에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김 비서는 나를 위해 차 문을 닫아주었고 바깥의 모든 비바람과 소음을 차단했다. 나는 천가방에서 3년 동안 쓴 낡은 휴대폰을 꺼냈다. 액정에는 미세한 금이가 있었다. 아빠라고 저장된 번호를 찾아 메시지를 보냈다. 아빠, 저 자유로워졌어요. 곧바로 답장이 왔다. 알고 있다. 고생했다, 내 딸. 나는 창밖의 흐릿한 거리 풍경을 보며 마침내 통제 불능의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감의 눈물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김 비서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김 비서님, 계획대로 진행해주세요. 네, 아가씨. 차는 부드럽게 출발하여 강남대로의 차량 흐름에 합류했다. 나는 백미러를 통해 박지훈의 회사 건물의 불빛을 아직 볼 수 있었다. 지금 그 사무실에서 어떤 광란의 파티가 벌어지고 있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그들은 나의 퇴장을, 그들의 창창한 미래를 축하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그 미래가 내 차가 출발하는 순간 이미 끝났다는 것을 모를 것이다. 박지훈의 회사 이름은 넥스트 웨이브, 채팅 앱을 개발하는 작은 회사였다. 3년 전 그는 기획서 하나 들고 사방에 투자를 구걸하지만 번번이 거절당하는 가난한 학생에 불과했다. 바로 내가 아버지 사나이 모닝스타 캐피탈에 부탁해 익명의 해외 투자기관 명의로 그에게 첫 구명줄과도 같은 엔젤 투자를 해주었다. 그 후 매년 그의 회사가 자금난에 부딪힐 때마다 모닝스타 캐피탈이 소리 소문 없이 추가 투자를 해서 그를 위기에서 구해주었다. 그의 회사의 핵심 기술 특허 역시 내가 법무팀에 부탁해 수많은 법적 함정을 피하게 도와준 덕분에 순조롭게 등록할 수 있었다. 그가 강남에 사무실을 얻고 그렇게 빨리 회사를 키우고 오늘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90% 이상이 내가 깔아준 길 위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전혀 몰랐다. 그는 모든 것을 자신의 재능과 노력, 그리고 허무맹랑한 시대의 기회 덕분이라고 여겼다. 그는 내가 그의 성공 가도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내가 그의 유일한 하늘길이었다는 것을 몰랐다. 이제 나는 그 길을 내 손으로 완전히 폭파시켜 버릴 참이었다. 차가 출발한 지 10분쯤 지났을까? 김 비서가 막 건네준 최신형 스마트폰, 나의 새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닝스타 캐피탈의 CEO이자 아버지의 가장 신임 하는 부하 중 한 명에게서 온 이메일이었다. 이메일 내용은 간단했다. 스크린샷 한 장과 한 문장. 스크린샷은 모닝스타 캐피탈이 넥스트 웨이브에 보낸 공식 통지서였다. 제목은 전체 투자금 조기 회수 및 즉시 대출 상환 요구에 관한 건. 아래 문장은 이랬다. 아가씨, 5분 전에 발송했습니다. 상대 측은 10분 내로 법무팀의 전화를 받게 될 겁니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끄고 등받이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박지훈, 이선혜, 박지연, 그리고 오유라가 샴페인 잔을 높이 들고 내가 쫓겨난 것을 축하하는 추악한 얼굴들이 떠올랐다. 10분, 그 축하 파티도 이제 슬슬 절정에 달했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10분도 채 되지 않아 김 비서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발신자 정보를 확인하고는 스피커폰으로 전환했다. 모닝스타 캐피탈이 넥스트 웨이브 재무팀에 심어둔 직원에게서 온 전화였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울 정도로 다급했고 배경에서는 비명과 혼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김 비서님, 김 비서님, 큰일 났습니다. 회사가 망했어요.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요. 무슨 일입니까? 김 비서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다. 방금 전 박 사장이 이혼 축하한다고 샴페인 터뜨리고 있는데 비서인 이 대리가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뛰어들어와서는 저희 최대 투자사인 모닝스타 캐피탈이 갑자기 모든 투자를 철회하고 그동안의 모든 대출금과 이자를 즉시 상환하라고 통보했다는 겁니다. 그건 천문학적인 액수라고요. 저희 회사 계좌에 있는 돈을 다 합쳐도 이자도 못 갚아요. 전화기 너머의 남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다. 박 사장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서 얼굴이 새하얘진 채로 불가능해. 이건 불가능해. 내가 모닝스타 캐피탈 정 이사님이랑 얼마나 친한데 어제도 같이 술 마셨다고 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정 이사한테 전화를 거는데 상대방이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지막이 물었다. 전화기 너머의 남자는 내 목소리에 깜짝 놀란 듯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듬거리며 보고를 계속했다. 그러다 이 대리가 거의 울면서 말하길 방금 모닝스타 캐피탈 법무팀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쪽에서 그 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박 사장을 보고 한 게 아니라 박 사장님의 아니 전 부인이신 김민서 님을 보고 한 거라고. 그리고 그쪽에서 말하길 모닝스타 캐피탈은 바로 YS그룹 사나이 투자회사고 김민서 님은 YS그룹 김 회장님의 둘째 따님이라고. 이 대리가 YS그룹 둘째 따님이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사무실 전체가, 회사 전체가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어요.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였어요. 박 사장 손에 들려있던 샴페인 잔이 그대로 바닥에 떨어져 깨졌고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거의 졸도할 뻔했어요. 지금 회사는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다들 회사가 망할 거라는 걸 알고. 아가씨의 신분에 대해서 그 오유라라는 여자는 제일 먼저 정신 차리고 사람들 앞에서 박 사장 뺨을 세게 때리면서 완전 사기꾼이라고 자기가 눈이 삐어서 저런 놈이랑 엮였다고 소리 지르더니 울면서 뛰쳐나갔어요. 나는 조용히 들으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사기꾼. 과연 누가 진짜 사기꾼일까? 누가 부귀영화를 위해 동고동락한 아내를 버렸는가? 누가 허영심에 내 희생과 인내를 당연하게 여겼는가? 박지훈, 이건 시작에 불과해. 내가 나에게서 가져간 모든 것, 나는 내가 배로 갚게 만들 거야. 다음 날 서울의 경제 뉴스는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으로 도배되었다. 신의 IT 기업 넥스트 웨이브, 재무사기 혐의로 하룻밤 사이 파산 선언, 창업주 박지훈 막대한 부채 떠안아. 충격. YS그룹, 파산한 넥스트 웨이브 전격 인수, 그룹 내 소셜미디어 사업 통합 의지 밝혀. 미스터리한 반전. YS그룹 둘째 딸 김민서, 3년간의 비밀 결혼생활 청산하고 신설법인 이사로 취임 예정. 나는 YS그룹 최상층, 아버지의 사무실 소파에 앉아 태블릿 PC에 뜨는 기사들을 보고 있었다. 아버지, 김재성 회장님은 내 맞은편에 앉아 직접 차를 우려내고 계셨다. 최상급 지리산 우전차의 향기가 맑고 시원했다. 민서야, 이렇게 하니 속이 좀 풀리니? 아버지는 내 앞에 찻잔을 밀어주며 미안함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놈이 그런 놈인 줄 알았더라면 애초에 내가 그런 장난치는 걸 허락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는 찻잔을 들어 손바닥에 온기를 느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빠 탓이 아니에요? 이건 제 눈이 삐었고 사람을 잘못 본 제 탓이에요. 이 코미디를 시작한 것도 저고 이제 제 손으로 끝내는 게 맞아요. 그놈들 일가족 지금 회사 건물 밑에서 중내사내하면서 너 만나겠다고 아우성이란다. 아버지가 미간을 찌푸렸다. 경비시켜서 처리할까? 아니요.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담담하게 말했다. 기다리게 두세요. 구름 위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 어떤 건지 제대로 알게 해줘야죠. 오전 10시. 나는 디올의 검은색 오뜨꾸띠르 정장을 입고 지미추 스틸레토 힐을 신은 채 한때 비천한 주부의 신분으로 수없이 드나들었던 그 오피스 빌딩 앞에 나타났다. 다만 이번에는 내 곁에 YS그룹 최고의 법무팀, 재무팀, 그리고 키가 큰 경호원 4명이 함께였다. 박지훈과 그의 어머니 이선혜, 동생 박지연은 예상대로 경비원들에게 막혀 정문 밖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박지훈의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하룻밤 사이에 그는 마치 10년은 늙은 듯 눈두덩은 푹 꺼지고 붉은 핏줄로 가득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려 하며 횡설수설 소리쳤다. 민서야, 민서야,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내가 다 미쳤었나 봐. 내가 사랑하는 건 너야, 민서야. 2명의 경비원이 그를 단단히 붙잡아 내게 한 발짝도 다가오지 못하게 했다. 한때 나에게 기세등등하게 굴며 온갖 트집을 잡던 시어머니는 지금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내 다리를 붙잡고 콧물 눈물을 쏟으며 울부짖고 있었다. 민서야, 내 착한 며느리.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너를 못 알아봤어. 제발 한 번만 봐줘. 우리 좀 살려줘. 지훈이는 이 회사 없으면 안 돼. 우리 집도 그 아파트 없으면 안 된다고. 맞다. 기억난다. 박지훈의 회사를 키우기 위해 시어머니는 자기 명의의 유일한 아파트를 은행 대출 담보로 잡았었다. 그때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내게 말했었다. 회사 상장하면 우리 지훈이가 강남에 40평짜리 저택 사줄 거야. 너같이 알도 못 낳는 암탉은 그 낡아빠진 아파트나 계속 지키고 있으라고. 그리고 시누이 박지연, 내 옷이 싸구려라고 비웃던 그 아이는 지금 창백한 얼굴로 시선을 피하며 나를 쳐다볼 용기조차 없어 보였다. 나는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마치 서투른 연극을 보는 것처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 곁을 무심하게 지나쳤다. 구두굽이 바닥을 치는 소리가 맑고 단호하게 울렸다. 내 등 뒤로 박지훈의 절망적인 외침과 시어머니의 더욱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엘리베이터는 최상층으로 직행했다. 한때 넥스트 웨이브였던 회사는 이제 YS그룹 산하 자회사의 새로운 명패를 걸고 있었다. 나는 박지훈의 사장실이었던 그곳으로 들어갔다. 아직 샴페인 냄새와 오유라의 향수 냄새가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뒤따라온 비서에게 말했다. 여기 있는 물건 전부 버리고 다 새로 바꾸세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공기청정기 가져와요. 이 냄새 역겨워요. 네, 이사님. 나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가 번화한 강남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어제 박지훈은 바로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그의 창창한 미래를 선포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상갓집 개처럼 건물 아래에서 쫓겨나고 있었다. 법무팀장이 내게 서류 한 부를 건넸다. 이사님, 넥스트 웨이브 자산 청산 보고서입니다. 어제 이사님께서 나가실 때 서명하신 이혼 합의서에 따라 이사님께서는 빈손으로 나가시는 것으로 되어 부부 공동 재산 분할에 참여하지 않으십니다. 박지훈 씨 개인 명의의 모든 자산, 즉 부동산, 차량 및 그가 오유라 씨에게 증여한 모든 명품은 최초 투자계약서의 부가 조항에 따라 회사 자산으로 구입된 것으로 간주되어 현재 모두 회사 자산으로 회수 및 경매 처분하여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법무팀장이 덧붙였다. 회사가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당초 회사에 담보를 제공했던 이선의 여사, 즉 박지훈 씨의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도 은행에 의해 정식으로 압류되었으며 곧 법원 경매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나는 그 두꺼운 목록을 넘겨보았다.
박지훈이 오유라에게 사준 에르메스 버킨백 하나하나, 까르띠에 보석 하나하나, 한정판 구두 하나하나가 상세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을 위해 산 파텍 필립 시계, 여동생에게 사준 포르쉐 스포츠카까지. 이 모든 물건 하나하나가 내 지난 3년의 결혼 생활에 박힌 바늘처럼 촘촘했다. 그 돈 한 푼 한 푼에 내 인내와 모닝스타 캐피탈의 투자금이 묻어 있었다. 좋아요. 나는 서류를 덮어 그에게 돌려주었다. 즉시 집행하세요. 오늘 퇴근 전까지 이 모든 물건에 압류 딱지가 붙어 있는 걸 보고 싶어요. 네, 이사님. 나는 더 이상 건물 아래에서 울고불고 하는 그 가족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이 내 앞에 무릎 꿇고 빌게 한 것은 마음이 약해져서가 아니었다. 누가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갖게 해주었고 또 누가 그 모든 것을 회수해 갔는지 똑똑히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이 내 퇴장을 축하하며 지었던 미소가 얼마나 찬란했든 지금 그들의 표정은 그만큼 처참했다. 이건 공평했다. 오후, 오유라의 이름이 연예면 톱기사를 장식했다. 인기 BJ 오유라, 재벌가 결혼 파탄의 주범으로 밝혀져 YS그룹 둘째 딸의 본처의 복수로 증여받은 모든 명품 강제 회수. 기사에는 법무팀 직원들이 목록을 들고 그녀의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명품 상자를 하나씩 꺼내오는 사진이 실렸다. 오유라는 머리를 산발한 채 막으려 했지만 경호원에게 무정하게 밀쳐져 바닥에 넘어지고 화장이 다 번지도록 울고 있었다. 곧바로 그녀와 계약한 라이브 방송 플랫폼과 방송국은 전예인의 사생활 문란으로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을 이유로 그녀와의 전면 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그녀는 박지훈을 통해 재벌가에 빌붙으려 했지만 자신이 붙잡은 것이 내가 만든 한 번 찌르면 터져버리는 거품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이제 거품은 터졌고 그녀도 원래 자리로, 아니 원래보다 더 비참한 곳으로 돌아갔다. 박지훈 일가의 결말은 가끔 비서의 보고를 통해 단편적으로 들려왔다. 회사 파산, 막대한 빚, 박지훈의 이름은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랐고 평생 사업을 하거나 어떤 대출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어머니의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가족은 서울 외곽의 어둡고 눅눅한 반지하 방에서 월세로 살게 되었다. 이선에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해 정신에 문제가 생겼고 온종일 집에서 나를 저주하고 오유라를 저주하고 박지훈을 저주한다고 했다. 그리고 박지연은 더 이상 명품을 샀거나 아이돌을 쫓아다닐 돈이 없어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쥐꼬리만 한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 그들 가족은 진정으로 그들이 경멸하던 사회 밑바닥의 모습 그대로 살게 되었다. 나는 가끔 깊은 밤 한남동 고급 아파트의 통유리창 앞에 서서 와인을 마시며 서울의 찬란한 야경을 본다.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나를 숨막히게 했던 그 감옥에서 마침내 탈출했다는 사실에 안도할 뿐이다. 아버지와의 화해는 생각보다 더 간단했다. 어느 주말 오후, 아버지는 그룹 사무실이 아닌 성북동의 본가로 나를 부르셨다. 그곳은 전통적인 한옥으로 내가 어릴 적 자란 곳이기도 했다. 우리는 회사 이야기는 하지 않고 평범한 부녀처럼 마당의 감나무 아래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다. 민서야, 아버지는 나를 보며 숨길 수 없는 죄책감과 안쓰러움이 담긴 눈빛으로 말했다.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그놈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단호하게 반대했어야 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놈의 인성을 시험해 보려는 사심이 있었는데 그게 너한테 이렇게 큰 상처를 줄 줄은 몰랐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아버지의 찻잔을 채웠다. 아빠, 사과하지 마세요. 이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 선택이었어요. 제가 소위 사랑이라는 것에 눈이 멀어 모든 걸 바치면 똑같이 진실한 감정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순진하게 믿었던 거예요. 지난 3년의 경험이 고통스럽긴 했지만 덕분에 정신을 완전히 차렸어요. 나는 아버지의 귀밑머리에 새로 생긴 흰머리 몇 가닥을 보며 가슴이 시큰해졌다. 아빠의 의도를 이해해요. 아빠는 제게 인간성은 시험대에 오를 수 없다는 걸, 특히 거대한 이익과 유혹 앞에서는 더욱 그렇다는 걸 알려주고 싶으셨겠죠. 이제는 알아요. 제가 직접 선택한 길이었고 제 손으로 끝냈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긴 한숨을 내쉬고는 이내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다. 내 딸, 정말 다 컸구나. 그래, 돌아왔으니 이제 더 이상 속상한 일은 생각하지 마라. YS그룹의 미래에 내 목도 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 아빠가 언제나 응원할게. 그날 나와 아버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 어릴 적 재미있었던 일부터 그룹의 미래 계획까지. 그 실패한 결혼으로 인해 생겼던 우리 사이의 벽은 그 결혼이 끝남으로써 완전히 허물어졌다. 우리의 부녀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화목하고 단단해졌다. 그룹에 복귀한 후 나는 낙하산으로 내려온 황족처럼 편하게 지내지 않았다. 나는 인수한 넥스트 웨이브를 완전히 개편하고 나를 냉대했던 사람들을 포함해 무능한 기존 직원들을 모두 해고했다. 나는 YS그룹의 자원을 활용하여 직접 팀을 이끌고 모방의 흔적이 짙었던 기존의 채팅 앱을 고급 비즈니스 소셜 네트워킹에 특화된 새로운 제품으로 탈바꿈시켰다. 나는 매일 12시간 이상 일하며 회의하고 보고서를 보고 고객을 만났다. 나는 어릴 적부터 어깨너머로 배운 비즈니스 감각과 유학 시절 배운 경영 지식을 바탕으로 모든 이의 예상을 뛰어넘는 결단력과 정확성을 보여주었다. 3개월 후 우리가 출시한 새로운 소셜앱 넥서스는 대성공을 거두며 한국의 고급 비즈니스 시장을 빠르게 장악했고 심지어 해외의 주목까지 받았다. 회사의 가치는 불과 반년 만에 10배로 뛰었다. 나는 더 이상 남편 뒤에 숨어 눈치만 보던 가정주부 김민서가 아니었다. 경제 잡지 표지에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확신에 찬 눈빛을 한 내가 실렸고 제목은 YS그룹의 날카로운 검 김민서 이사의 비즈니스 재탄생이었다. 나는 내 능력으로 그룹 내부에서 그리고 재계 전체에서 스스로 존중을 얻어냈다.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이 기분, 그 어느 때보다 좋았다. 1년 후 YS그룹은 대규모 자선 디너 파티를 주최했다. 서울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정재계 인사, 연예인들이 모두 모였다. 나는 그룹의 대표이사 중 한 명으로 눈부신 은색 드레스를 입고 샴페인 잔을 든 채 하객들 사이를 여유롭게 오갔다. 모두가 나를 보면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어 보이며 김 이사님이라고 불렀다. 파티가 중반쯤 무르익었을 때 목이 말라 물을 한 잔 더 마시려고 음식 코너로 향했다. 바로 그때 쟁반을 든 웨이터 복장의 한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내 옆을 급히 지나갔다. 너무 긴장했는지 발을 헛디뎌 쟁반이 기울었고 레드 와인 몇 잔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그의 쟁반을 받쳐주었다. 조심하세요.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남자는 허둥지둥 사과하며 자신이 부딪힐 뻔한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들었다. 내 눈이 마주친 순간 우리 둘 다 얼어붙었다. 그였다. 박지훈. 1년 만에 그는 헬쑥해져 얼굴에 삶의 고단함과 무기력함이 가득했다. 그의 몸에 걸쳐진 웨이터 유니폼은 헐렁하고 낡아 보였다. 내 기억 속에 고급 정장을 입고 의기양양했던 그 남자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의 눈빛은 처음에는 충격, 그리고는 극도의 창피함과 수치심으로 물들었다.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자리에 서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는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듯 초라하게 고개를 숙였다. 땅에 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인 듯 했다. 나는 그를 몇 초간 조용히 바라보았다. 내 마음속에는 미움도, 복수의 쾌감도, 심지어 한 점의 연민도 없었다. 그는 마치 내가 길에서 한 번 마주쳤던 낯선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나는 시선을 거두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다른 쪽으로 걸어갔다. 다른 웨이터의 쟁반에서 새로운 샴페인 잔을 들었다. 등 뒤에서 접시와 와인잔이 떨어져 깨지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나지막한 비명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연회장 중앙으로 걸어가 멀리서 재계 원로들과 담소를 나누고 계신 아버지를 향해 손에 든 잔을 멀리서 들어보였다. 잔 속의 황금빛 액체가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에서 눈부시고 매혹적인 빛을 발산했다. 그 빛은
나 김민서의 새롭고 눈부시고 그 누구도 다시는 빼앗을 수 없는 찬란한 인생이었다. 엔드.